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대전에서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여름, 택시에 지갑과 신분증을 놓고 내린 한 80대 어르신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즉시 확인에 나섰고 인근 지구대에 습득물로 접수된 어르신의 지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지갑을 찾아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르신이 앉았던 차 뒷좌석에 24,000원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고마운 마음에 지갑에 있던 현금 전부를 놓아둔 어르신의 마음이었는데요. 당시 경찰들은 어르신의 만류에도 현금을 돌려드렸고 지금도 대전에서는 좋은 선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받을 수도 있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경찰관의 행동은 상당히 의롭습니다. 또 경찰인이 당연히 그랬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바라는 경찰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결국 마음이 훈훈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들려온 경찰관 비위 소식이 훈훈하던 마음을 싸늘히 식혀버리고 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에 이르는데요.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25건, 해임이 39건이고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285건입니다. 이 중에 충남이 16건, 대전이 5건, 세종 2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됩니다. 해임을 당하면 3년 뒤에 다시 공무원 임용은 가능하지만 퇴직급여는 최고 25%가 삭감되는데요.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아 퇴직급여가 줄어든 것도 물론 경찰의 명예에 생채기를 낸 것이죠. 하지만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기 어렵다는 자격 부족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 아닐까요? 문득 한 경찰관이 쓴 경찰관의 기도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 내 사명을 다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 제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복으로 머물게 하소서. 정말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복으로 머물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지키던 그 순간 철밥통 공무원이 아니라 어깨에 실린 자부심이 철통 같기를 바랐던 경찰입니다. 국회에서 전해진 경찰 비위 소식이 오늘 경찰의 날을 기해 24,000원의 정성조차 마음으로만 받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제복으로 남을 수 있길 바라면서 10월 21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은 라디오 FM 주파수 94.7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KBS 대전 누리집 온에어 누르시고 지역국 대전 선택하셔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구를 위한 직일까요?입니다. 예,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던 김기웅 서천 군수가요. 예. 이번에는 서천군 의회 군정 질의에 불참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의회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김 군수를 상대로 이제 군정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김 군수가 이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했고 대신에 이제 부군수를 대리 출석시키면서 이 서천군 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군정 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네, 김 군수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발인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불출석 사유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경재 서천군 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를 선언하면서요. 이 사전 조율도 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거는 의회를 그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라 이 수직적 상하 관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면서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하는 군정 질의는 군수의 당연한 책무 가운데 하나인데 직계 가족도 아닌 작은아버지 발인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사전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는 모습은 서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군수라는 직이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서 이 김 군수의 이런 처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서천군 의회 의원들도 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강선 의원은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김 군수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김하진 부의장도 당일 아침이 발인이라서 충분히 이제 의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예.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요. 지난 9대 의회 첫 번째 그 군정 질의 때도 이 김 군수가 이제 불편한 질문을 앞두고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10분 만에 자리를 뜬 적이 있다. 예. 이런 거는 고의성이 짙은 만큼 엄중하게 질책하고 또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의회에서는요, 이 김 군수가 좀 불편하게 느꼈을 법한 이 길산천에서 판교천까지의 그 수로 연결 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좀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질의를 앞두고서 이 김 군수가 아무런 협의 없이 돌연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랬다면 결국 본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했겠네요. 네, 의장이 이제 군정 질의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는데요. 예. 이 김기웅 서천 군수, 이 서천군 소속 공무원들을 자신이 소유한 통나무 집으로 불러서 이 술을 제공하면서 이 자신의 재선을 언급했던 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죠. 예. 여기에다 김 군수의 배우자는 이 공무원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고요. 또 이제 김 군수와 그 가족이 소유한 유원지는 이 확장 과정에서 이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그 의회의 군정 질의도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 서천 군수라는 직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천 군민들을 위한 것인지 김 군수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해선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재 비수도권의 여러 지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역 주도의 그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예. 지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이 10년간요, 이 매년 1조 원의 규모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인구 감소 지역과 이 관심 지역에 지원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원을 받았음에도 그 이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던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가요 무려 11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 저희 방송 여는 말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지원을 받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 이상식 의원실이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예. 올해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광역지자체에는 1,495억 원이 예.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는 7,104억 원 그리고 또 이제 인구 감소 예상 관리 지역 이걸 관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이 관심 지역에는 364억 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61.3%였던 거에 비해서 이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은요 18.1%였고요. 그리고 예. 이 관심 지역은 25.6%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광주광역시가 0%였다고 하고요. 예. 또 이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이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충남과 충북을 비롯해서 모두 11곳이었는데 예. 그리고 또 집행률이 10% 아래인 것도요. 전체 9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충청남도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기초 지자체 일부도 이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군요. 네, 충남 보령시와 금산군이 이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도 예. 이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참고로 보령시가 64억 원, 그리고 금산군이 80억
300억 원의 이 기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예, 관심 지역인데도 전국 평균 이하로 집행하거나 전혀 집행하지 않은 곳도 있었죠. 네, 모두 18곳이 이제 관심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대전을 포함한 7곳이 이제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집행률이 10% 미만인 곳도 8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지자체들로서는 꼭 필요한 기금일 텐데요. 사용하는데 뭐 제한적인 그런 상황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 기금 사용처가 그 제한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예.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 사업 분야별 기금 현황을 보면요. 문화관광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산업 일자리 분야가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보육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화관광 분야에 기금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관광객 유치 같은 좀 일시적인 그런 유입 인구 증대 사업에 지자체가 좀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예. 이 체류라든지요 정주 인구 유치에 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금 활용처를 인건비라든지 뭐 저출생, 의료시설 같은 실질적인 혜택과 이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기금 사용이 아닌 소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 필요한 곳에 기금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그럼 정부 정책에 좀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갑천 습지가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습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습지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9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전 갑천 습지에 천연기념물 미호종계가 서식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의 서식지가 훼손돼 절멸 위기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갑천 습지 보호 지역을 더 확대하고 오염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 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갑천 습지가 31번째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대전 충남 10대 환경 뉴스로도 꼽혔을 정도인데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가 내륙 습지 보호 구역인 만큼 관리 계획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습지보호구로 지정되면서 예. 지자체는 좀 손을 좀 놓고 있고요. 중앙정부인 환경부 같은 경우는 습지 관리 계획을 지금 위반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보호지역 지정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습지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할지 지자체와 협의해서 본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 그 기간 중에 아직 지금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럼에도 이제 습지보호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현장에 훼손된 행위나 금지 뭐 행위 등 이런 걸 좀 지정하거나 예. 현장을 알리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갑천 월평공원을 핵심 지역으로 해서 그 주변의 생태 호수공원 그리고 도안동의 전이구역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그 용역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요거에 관련된 협의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과 이 사실들을 좀 알리고 교류하면서 향후에 어떤 형태로 보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습지보호 지역에 한번 지정됐지만 여기에서 누락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필요한데 누락된 곳들 이런 걸 좀 찾아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저희 같은 이제 환경단체랑 모니터링이나 조사도 좀 같이 하면서 예.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획이 세워지고 앞으로 시행되기 전에 적어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현행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자체가 일부는 참
국가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삼아서 예. 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역을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일부 지역은 보호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 이 지역 자체 일부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반대해서 사유지 일곳을 제척해놓고 우선 예.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찌됐든 한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호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가수원도부터 도솔리역까지 총 한 4km 정도 보호했는데 예. 이 사유지역이 제외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면적이 제외됐어요. 축구장 10개 정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좀 빨리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건설 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지금도 예. 영업 중이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가스 충전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유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나 경작을 하고 있어서 예. 오염원이 이제 습지보호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전시가 좀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들이 동의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예.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들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사유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가 않으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쨌든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 오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이 문제는 환경부가 뭐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정 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해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이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사유지 매입이나 이런 행정 절차들은 사실 지자체가 해야 되는 몫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대전시가 일정하게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환경부에서는 어렵지 않게 지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 같은 지역에 이제 습지보호지역 관련 단체들과 좀 대전시가 연대해서 예. 보호지역의 지정의 의미를 좀 더 살리고 그리고 시민들과 우호적인 연대를 만들어야 사유지 소유자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좀 빠르게 그런 절차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좀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이런 오염원인 사유지 문제라든지 또 뭐 이달에 1차 완료한 계획이 시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습지 보호 구역인 만큼 뭐 임시로라도 어떠한 감시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감시 체계나 이런 게 좀 마련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습지 보호지역 관리 계획이 나오면 습지센터 등이 마련될 거예요. 그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센터에서 방문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를 관리하실 때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시행착오나 이런 거 겪으신 분들이 습지센터가 생기면 거기 주축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좀 밟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전혀 밟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구멍을 메우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민단체 같은 환경단체랑 협력적인 구조를 지금 만들어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재척하거나 배제하는 불통행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아마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지 행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슬기를 잡거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낚시하는 게 한 대 그다음에 동물성 미끼를 사용하는 건 가능한데 이 여기는 이제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낚시를 금지해야 되고 금지된 만큼 사실은 그걸 적당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뭐 낚시하는 분들 너무 쉽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좌대를 마련하거나 구조적 시설물 같은 것도 해놓고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걸맞지 않은 행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홍수가 나면서 거기를 이제 벌목하고 준설을 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천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준설과 벌목보다는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이제 호수공원이 굉장히 큰 홍수터가 옆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연계해서 생태계를 잘 보존하기도 하고 취조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단순히 옛날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중적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참담하고요. 뭐 감시초소 두고 주민감시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많이 늦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 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지자체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빠르게 해야 보호지역의 가치도 알리고 의미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하상도로만 좀 다녀봐도 그곳에서 뭐 낚시라든지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재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또 한번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거긴 사실 뭐 하상도에 있는 것은 보호지역은 아니라서 뭐 일정하게는 뭐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곳이고 어떤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는 이런 표지판이라도 일단은 시작을 해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표지판도 없다는 것 자체가 대전시가 그동안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심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 습지로 지정이 된 만큼 뭐 생태적 가치야 당연히 인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지금 갑천 습지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가치를 좀 매겨볼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고유종하고 보호종 포함해서 한 900여 종들의 육상, 수상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생태계 보고이다. 이 생태 자원은 사실은 향후에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 자원을 잘 관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습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태적 가치 외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 환경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 1월에 유네스코 생태 수문학 시범 유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륙습지에 포함되지 않은 도솔교부터 만년교까지 미호종계라고 하는 종이 서식하고 수달도 관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900여 정도 서식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데가 우포늪입니다. 거기가 한 우리나라의 한 10% 정도 생물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월평공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상당 수준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갑천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는 뭐 물론이고요. 기후 환경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환경이 잘 유지되고 이어진다면 자라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좀 여러 동물종들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자연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뭐 그럼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이제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습지학교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습지의 가치를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실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생태 서식 공간도 확보해주는, 그래서 직접 생태 감각을 익히고 그 생태 감수성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생물 놀이터라고 해서 서식처 조성 활동을 저희는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습지를 확장해 준다거나 뭐 새집이나 수달 놀이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있는 생물군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안식처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태봉구라든지 철거되면서 사실은 그 습지의 흐름이나 모니터링, 현상조사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 확장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가 그 같이 해줘야 시너지가 생기는데 대전시가 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갑천 습지 생물종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뭐 습지 보존하고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조금 더 복원을 하는 문제, 그리고 습지공원의 개념까지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습지공원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더 조성해서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습지공원하고는 조금 차별화되게 예.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홍콩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홍콩에 가시면 마이포 습지라는 곳과 습지공원이라고 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이포 습지는 절대 습지적 가치로 해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일 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고요. 예. 갈 수 있는 통로나 내용들도 거기에 맞게 관리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습지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루거든요. 거기에 습지의 가치를 거나 거기에 새들이라든지 습지 형태를 보러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관람오는 그런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념은 조금 다른데 다행히도 이 월평공원 갑천지역 같은 경우는 갑천 자체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예. 아까 마이포 습지처럼 잘 유지를 하고 옆에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갑천 호수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호수공원은 습지공원의 형태로 유지를 하면 아까 그 홍콩의 사례처럼 예. 공원과 절대 보존 습지 두 가지를 같이 다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서 용역하는 용역 결과에도 이 두 지역을 같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이 습지공원이 되고 절대 습지까지 이어지면서 홍수 조절이나 수질 정화, 그다음에 기후 대비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토탈 습지로 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충분한 그런 가치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차후에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습지 지역과 또 그곳을 활용한 가까운 곳에 습지 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곳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향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습지 형태와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곳이 거기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습지의 도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습지 보전 관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도 있었는데 대전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때 갑천 습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예. 사실은 갑천 습지가 이제 시민들이 지정한 습지고 의미 있는 도시 습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호수공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시민들이 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험, 그다음에 교육, 학습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가로 좀 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계획이 일정하게 반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습지와 공원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제 토론의 방향과 결정 내용들을 수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의미 있는 습지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갑천 습지보호 지역은 시민들이 20년 이상 세월이 녹여져 있는 공간입니다. 20년 동안 여기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예. 그걸 대전시가 수용하고 환경부가 지정한 이 과정들이 있어서 이 역사들을 잘 기록할 수 있는 그다음 습지센터 이런 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이제 뭐 정책들이 계획들이 완료되고 또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이런 노력이야 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꾸준히 생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뭐 환경부, 지자체 차원에서 아니면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습지의 생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새 모니터링은 매년 하고 있고요. 예. 거기 안에 생물군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기록들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전시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자연환경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5년 텀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아마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것만큼 예. 거기에 생물군들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서식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들에 따라서 관리의 방향이나 형태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시민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습지를 만들어가는 일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그동안 생태조사 해 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종이라든지 뭐 확장됐다든지 뭐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은 나온 게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비 같은 경우 최근에 멸종위종이 서식이 확인됐고 있고요. 그다음에 습지 같은 경우 통발이라고 하는 생물들이 서식하는 걸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동물은 미호종계라고 하는 종인데 이 종이 계속 서식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 새로운 종들도 확인하고 이거 최근에 큰소쩍새라고 하는 그 멸종위종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계속 발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하기도 예. 하는 이런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갑전 습지의 생태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습지를 사실은 이제 단순히 습지 보호지역이 만들어지거나 습지공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어쨌든 접근하고 한번 가보고 싶겠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예. 들어가실 때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원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호지역이고 생물들의 공간이다. 저도 하나의 생물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거나 거기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물들을 관찰하고 여기 어떻게 잘 보존되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좀 찾아서 예. 시민들과 협의하고 공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갑천습지의 보전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이어서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영양생태학의 선두적인 전문가 데이비드 로벤하이머와 생명환경과학 교수 스티븐 제이 심슨이 쓴 식욕의 비밀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남동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식욕의 비밀, 동물에 관한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을 가리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뜻으로 가을이 풍요로운 계절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이 우리 중추신경으로 하여금 어떤 작용을 하여 식욕이 늘어나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식욕의 비밀이라는 책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 책을 쓴 저자들이 의사도 식품영양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닌 곤충학자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정보에 더해 더 넓고 깊은 범위에서 식욕에 대해 분석하고 알려줍니다. 저자들은 머릿말에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곤충학자인 우리가 인간의 식단, 영양건강이라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다루어온 주제를 다룬 책을 쓴 이유는 자연의 가장 영구한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기 위해서였다. 바로 이 질문이다. 생물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애쓰다 보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마 유용하기까지 한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바로 생명 자체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단지 곤충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저자들은 책의 전반부에서 메뚜기로부터 출발하여 초파리,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 우리 곁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넘어 생쥐와 오랑우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종들에 대한 실험 관찰을 통해 생물이 갖는 섭생의 비밀을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먹는 것이 현명하게 먹는 것인가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인간의 섬세한 생리적 특성들을 그렇게 낯선 새로운 음식 성분들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결과를 복권 추첨에 맡기는 꼴이었다. 단백질 식욕은 세계의 비만 유행을 추진하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종만이 지닌 단백질 식욕보다 더 강력한 식욕이 있다. 그리고 모든 식욕 중에서 이 식욕이야말로 우리의 영양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바로 이윤을 먹으려는 식욕이다. 천고마비 말고 가을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한자 성어로는 등화가친이라고도 합니다. 등불을 가까이 하기 좋다는 뜻으로 선선한 가을 밤에는 등불을 켜고 차분하게 독서하기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 식욕의 비밀은 우리에게 내재된 본능인 식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게 해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줍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식욕의 비밀을 읽고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인 포만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남동우 이사께서 데이비드 로벤하이머, 스티븐 제이 심슨 작가의 식욕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기자단 시간입니다. 중도일보 임효연 기자, 충청투데이 최연서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지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이것이 대전 신탄진에서 충남 계룡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오정동 지나서 중구 지나서 서구 도마동 이렇게 거쳐가지고 계룡까지 그리고 궁극의 나중에는 저기 청주 공항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열차인데 대전 도심을 다니는 열차다 보니까 지하철 3호선의 역할까지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광역철도 1단계가 개통을 하면 신탄진과 계룡을 30분 안에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단은 잡혀있는 준공 목표는 2026년인데 이 2026년에 개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분위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이 사업비 증액 이것 때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비 증액이 가장 큰 지연 요인인데요. 지연된 이슈는 사실 그동안 되게 많았어요. 지연 이슈가. 이게 2011년에 처음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건데요. 지금 벌써 13년이 지났죠. 처음에는 이제 2019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으로 한 차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8년 기본계획 고시에서 좀 변경이 되면서 2024년으로 또다시 연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이 확정되는 그 과정에서 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 일부 노선이 중복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거는 수요 예측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해서 또 수개월 지연이 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선 2026년으로 개통이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수차례 연기가 되면서 물가도 당연히 올랐고 공사비 자재값도 굉장히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눈두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게 최초 사업비는 2,107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그 이후에 2,583억 원으로 조정되다가 올해 이제 지작물 이설비 479억 원이 추가가 되면서 총 사업비가 무려 3,062억 원까지 지금 추산액이 증가가 된 상태예요. 최초보다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기타 뭐 차고지 및 영무 자동화 센터나 아니면 여객 편의시설 같은 게 설계에서 빠진 상태였다가 지금 추가 설계에 들어간 상태를 감안하면 향후에 이제 2,44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늘게 되면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재검토 이거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그 3월부터 설계 적절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은 사업이 작년 말에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땅을 다지는 정도의 노방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후 공사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사를 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또 소요될 걸로 보여서 일단은 지금 준공 목표로 한 아까 예. 얘기한 2026년은 사실상 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 전망이 어둡습니다. 예. 참고로 그 2006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같은 예. 경우에도 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결국 통과를 못해서 사업이 전면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충청권 광역철도 역시 예. 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기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사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예측이라든지 보시는 이 시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국가철도공단이 이 사업을 예. 가장 중심에서 끌고 나가는데 예산들이 뒤에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 연구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여러 어떤 주체들이 맞물려서 일을 하는데 그게 계속 여러 가지 뭐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밀려서 치여서 다시 하고 결국 예. 또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늘어나고 이거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주체들이 그리고 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지금 뭔가 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또 그곳에 예산이 이미 조금 또 들어간 거잖아요. 600억 원 정도 예. 이미 돈을 쏟아 부었고요. 이미 착공은 시작이 돼서 예. 아마 구로 사례처럼 사업이 뭐 무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개통 시점이 언젠지 이제 기약이 없어지면서 예.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사례처럼 철도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최초에 했던 계획과는 달리 다들 좀 이렇게 늘어지는 지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최근에 이제 예.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국토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국가철도공단에 이런 좀 의뢰를 요청을 해서 자료 좀 보자라고 예. 했더니 국내 진행 중인 철도건설 사업 44개 중에 예. 정상대로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 5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이 철도는 뭐 주변에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정비를 해서 하는 예. 것부터가 걸리기 때문에 계획부터 실제 착공까지는 막 10년 넘게 원래도 사업 예.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이슈가 생겨가지고 지연이 되면은 더 오래 걸리고 20년 넘게 걸리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요. 뭐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2027년 완공으로 처음 계획보다 17년이 늦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성 임성리 철도는 14년이 늦어졌고요. 뭐 장항선 계량 2단계도 11년. 뭐 포승 평택철도도 11년. 뭐 예. 이렇게 기본이 10년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긴데 뭐 철도가 생긴데 했는데 거의 뭐 대학생 다 돼서 고등학교 그쵸. 졸업할 때쯤 생기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애초에 나왔을 때 여기 철도 깔린대라고 했을 때부터도 이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사정들이 생기는 거죠. 가장 장기화된 사업을 좀 보자면 수원이랑 인천 복선전철이 1995년에 시작한 건데 예. 29년이 흐른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고요. 예. 호남고속 2단계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년째. 예.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0년부터 14년째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뭐 정치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와 대조적으로 2011년에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와 함께 확정된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일령 대경선이라고 하죠. 예. 이 대경선은 그나마 좀 빠르게 추진이 돼서 올해 이제 12월 14일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것들을 잘 끌어오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나눈 대로 발주 관련해서 600억 원 지금 1단계 사업에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차질 없이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이어져 나가려면 어떤 뭐 대책들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예. 국가철도공단이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뭐 감안은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사업 추진이 너무 늦어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공단에서 좀 끌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뭐 국가가 예산을 짜놨어도 실제로 이거를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 이 문제도 지금 다시 나온 것도 국회의원이 얘기를 국감에서 예. 꺼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잘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계로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방탄기자단에서 이제 충청권 예.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별로 예. 이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대전에서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여름, 택시에 지갑과 신분증을 놓고 내린 한 80대 어르신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즉시 확인에 나섰고 인근 지구대에 습득물로 접수된 어르신의 지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지갑을 찾아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르신이 앉았던 차 뒷좌석에 24,000원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고마운 마음에 지갑에 있던 현금 전부를 놓아둔 어르신의 마음이었는데요. 당시 경찰들은 어르신의 만류에도 현금을 돌려드렸고 지금도 대전에서는 좋은 선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받을 수도 있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경찰관의 행동은 상당히 의롭습니다. 또 경찰인이 당연히 그랬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바라는 경찰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결국 마음이 훈훈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들려온 경찰관 비위 소식이 훈훈하던 마음을 싸늘히 식혀버리고 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에 이르는데요.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25건, 해임이 39건이고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285건입니다. 이 중에 충남이 16건, 대전이 5건, 세종 2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됩니다. 해임을 당하면 3년 뒤에 다시 공무원 임용은 가능하지만 퇴직급여는 최고 25%가 삭감되는데요.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아 퇴직급여가 줄어든 것도 물론 경찰의 명예에 생채기를 낸 것이죠. 하지만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기 어렵다는 자격 부족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 아닐까요? 문득 한 경찰관이 쓴 경찰관의 기도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 내 사명을 다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 제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복으로 머물게 하소서. 정말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복으로 머물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지키던 그 순간 철밥통 공무원이 아니라 어깨에 실린 자부심이 철통 같기를 바랐던 경찰입니다. 국회에서 전해진 경찰 비위 소식이 오늘 경찰의 날을 기해 24,000원의 정성조차 마음으로만 받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제복으로 남을 수 있길 바라면서 10월 21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은 라디오 FM 주파수 94.7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KBS 대전 누리집 온에어 누르시고 지역국 대전 선택하셔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구를 위한 직일까요? 입니다. 예,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던 김기웅 서천군수가요. 예. 이번엔 서천군 의회 군정 질의에 불참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의회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김 군수를 상대로 이제 군정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김 군수가 이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했고 대신에 이제 부군수를 대리 출석시키면서 이 서천군 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군정 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네, 김 군수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발인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불출석 사유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경재 서천군 의회 의장은 이날 개를 선언하면서요. 이 사전 조율도 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거는 의회를 그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라 이 수직적 상하 관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면서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하는 군정 질의는 군수의 당연한 책무 가운데 하나인데 직계 가족도 아닌 작은아버지 발인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사전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는 모습은 서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군수라는 직이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서 이 김 군수의 이런 처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서천군 의회 의원들도 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강선 의원은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김 군수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김하진 부의장도 당일 아침이 발인이라서 충분히 이제 의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예.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요. 지난 9대 의회 첫 번째 그 군정 질의 때도 이 김 군수가 이제 불편한 질문을 앞두고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10분 만에 자리를 뜬 적이 있다. 예. 이런 거는 고의성이 짙은 만큼 엄중하게 질책하고 또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의회에서는요, 이 김 군수가 좀 불편하게 느꼈을 법한 이 길산천에서 판교천까지의 그 수로 연결 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좀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질의를 앞두고서 이 김 군수가 아무런 협의 없이 돌연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랬다면 결국 본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했겠네요. 네, 의장이 이제 군정 질의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사퇴를 선포했는데요. 예. 이 김기웅 서천군수, 이 서천군 소속 공무원들을 자신이 소유한 통나무집으로 불러서 이 술을 제공하면서 이 자신의 재선을 언급했던 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죠. 예. 여기에다 김 군수의 배우자는 이 공무원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고요. 또 이제 김 군수와 그 가족이 소유한 유원지는 이 확장 과정에서 이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의회의 군정 질의도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 서천 군수라는 직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천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김 군수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해선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재 비수도권의 여러 지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역 주도의 그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예. 지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이 10년간요, 이 매년 1조